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에 들어가고 처음부터 해갖고 취득 시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뭐였죠, 여러분? 부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 그 다음에 뭐였죠? 권리.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할 게 뭐다, 여러분? 권리를 잘 봐라 그랬죠? 권리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 광업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납세무자 봤죠? 납세무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정리해 주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의 취득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부상의 등기 등록과는 관계시 없이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다만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얘들은 무슨 취득이 안 한다? 승계 취득이 안 하고 원시 취득된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 요건 말만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다더라도 누가 취득한 거를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과점주주였죠. 과점주주.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점주주라면 그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의 몇 프로를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한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의 최대 주주면서 그 비상장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니까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하면은 그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한 번 더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게 바로 뭐다? 과점주주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무슨 과세? 이중과세. 이미 누가 냈는데? 법인이 냈는데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있다면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그 법인이 취득한 과세 대상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 한 번 더 내. 이게 바로 뭐다? 과점주주.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이때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과세 지분율인데 이때 과세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기존 주주 지분이 증가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어떻게였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 그죠?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기존 주주 지분이 증가됐다? 그러면 증가 전 몇 년을 뒤져서 5년을 뒤져서 5년 이내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그 증가분에서 낸다.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주는 그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기 그 전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그 증가분에서 취득세를 냅니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 지분율 세 가지 꼭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하는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은 과세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지분을 취득했다. 그때는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낸다 그랬죠. 또 이거 말고도 우리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뭐를 포인트 잡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그는 조합이 취득한다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매매 등 유상거래를 취득했다. 근데 이 매매 등 유상거래 당사자가 방금 말씀이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면 이때는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징여로 추정한다 그랬죠. 다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이 입증되는 몇 가지? 네 가지 해당할 때는 그때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라더라도 뭐로 본다? 유상으로 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무상, 유상 이걸 잘 구분하랬죠. 그래서 공매를 취득했다. 또는 파산선거 취득했다. 또는 부동산을 교환했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런 네 가지 할 때는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석간이 하더라도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의 채무인수액은 양도소득세와 똑같이 역시 취득세도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부분은 무슨 양도? 무상으로 본다 그랬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세물건을 우리가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취득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취득의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의, 그 다음에 실질취득, 그 다음에 예외, 그 다음에 간주취득 네 가지 봤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 모든 취득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서 건전을 선박일 때는 원시취득은 취득을 보지 아니하고 승계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본다. 기억나시나요? 예. 이때 공부상의 등기 등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취득세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형식상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있어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제목만 알면 되는 게 뭐라? 차량, 선박,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선박의 종류 변경. 요거는 제목만 알면 되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냐 뭐죠? 증축, 개축. 요거. 그리고 개수. 그래서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요 간주취득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넘어갔죠.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형식적 취득에 따른 비과세가 있는데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는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과세권자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는 모든 과세 물건은 뭐다? 비과세다. 근데 과세권자 이외에도 외국 정부와 주한 국제기구가 취득하는 경우도 뭐 해준다? 비과세. 다만 외국 정부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상호주의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두 번째로 비과세 있는 것이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뭐한다? 비과세 준다 그랬죠. 이런 과세권자 비과세 외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표인 것이 바로 뭐였다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 그래서 이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할 때 신탁계약 당사자는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비과세다. 이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환원될 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로 가면 뭔데? 비과세인데 환원될 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자한테 가면 이때는 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 몇 프로? 4%로 과세한다 그랬죠. 또한 신탁법상 신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이라 요 비조합원용 토지라든지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형식적 취득했던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죠. 환매권 행사는 매도자부터 매수자한테 갔다가 도자가 환매권 행사니까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왔다? 매도자. 그래서 이건 형식적 취득인데 다만 이 환매권 행사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기타 관련 법률이 한 환매권 행사는 이때는 뭐고? 비과세. 매도자 매수자 다 비과세죠. 다만 이 환매권 행사가 환매 등기가 병인에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 즉 사적간 계약관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는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로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런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를 해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이거 말고 우리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비과세.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로서 대수선을 제외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뭐다? 비과세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지막에 취득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취득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매 등 유상 취득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 매매 등이라는 유상 취득일 때는 반드시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모일대 안에서만 국지회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닌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즉 대표적인 것이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이럴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이 뭘로 가고 사실상 아니면 계약상 다 잔금 지급이죠.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떤 날 기준에서 계약일을 기준해서 그날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한 걸 본다. 이때에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하는 보는 경우로서 등기가 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됐다. 그것이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부취득 중요하다 그랬죠. 연부취득은 연부매매에 대해 그 연부매매 기간 최소 몇 년? 2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잔금 지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이다. 무상일 때는 상속과 증여 등을 나눠서 상속은 그냥 얼른 가면 돼? 상속, 계실. 증여 등일 때는 계약일. 계약이죠. 다만 이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데 역시 등기가 되지 않냐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계약 등이 해제가 된 것이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이러한 사실상 잔금 지급이나 계약상 잔금 지급이나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 빠른 날이 뭐가? 등기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었죠. 원시 취득. 자, 책을 잠깐 보세요. 책. 요거 원시 취득.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자, 이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는 이 건축물에 신축한 법률이 뭐냐에 따라서 몰았어요. 법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건축법에서 취득했다.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거를 사용 승인서 교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91쪽 보세요. 같이 확인합시다. 그래서 건축물을 뭐 했다? 건축 또는 개수. 여기 좀 밑줄 좀 쳐주세요. 건축 또는 개수. 개수 들어갔죠? 이걸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또는 개수했다. 그러면 원칙 언제다 여러분?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날. 물론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밑줄 들어갑시다. 거기 책경 안 넣었죠?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요거 들어갑시다.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어요. 했어요? 했나요? 예. 그래서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일 때 이때는 어떤 날이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결론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시간적 기준이 몇 개 나오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주저없이 어디로 가면 되는가?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취득 외에도 모의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 그 양가로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모의에서 취득하는 거죠. 여기 도시개발은 환지처분이잖아요. 이거는 공법에서 배우시잖아. 그래서 환지처분을 취득했다.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 다음 날이 포인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뭐에서 취득하는 거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하는 거죠. 이거는 주어져 시험에 무슨 법에 취득했다, 무슨 법에 따라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건 주어진다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요걸 끌고 와갖고 그냥 어디로 가면 되는 거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끌고 가면 되고 만약에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했다. 이렇게 제시가 되면 여러분은 요걸 끌고 와갖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거를 하나로 쭉 설명한 거야 이거를.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기처분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환기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것이래 다음날과. 아이고.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뭐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어떤 날? 빠른 날. 이거는 여러분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넣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결론은 시험에는 나오면은 이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거냐? 아니면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거냐? 구분해서 물어볼 것이고 이때 이 구분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건축한 주택을 환기처분해서 취득했다면 이걸 끌고 와라. 그래서 일론 어디로 간다 여러분? 환기처분 권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뭘로 취득했다면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 소유권 이전 거실의 다음 날. 근데 이보다 앞서서 먼저 사실상 뭐 했다? 사용을 했다. 그럼 우리 주저없이 이날이 빠른 날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로 건축한 주택은 뭐와 연결되는 거고? 환기처분과 연결되는 거냐.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로 건축한 주택은 뭐와 연결되는가? 소유권 이전 따로따로 구분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2번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법에서. 근데 여러분을 정리할 때는 구분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야. 구분해서.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제 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그래서 여기는 주택조합이 취득하느냐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느냐 이걸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라든지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사용승인서가 아니라 사용검사일이죠. 죄송합니다. 네, 검사일. 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누가 취득했다?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했다. 이때는 정비법이죠. 요거는 정비법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소유권 이전 거실의 다음 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 다음 날이 없는 게 하나 있죠. 얘가 다음 날은 없다. 그러니까 출전이 다음 날 하면서 여기다도 살짝 뭘로 몰아버려. 다음 날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야죠. 무슨 소리? 얘는 다음 날 있다 없다? 없다. 인식하셔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토지. 토지는 일반적으로 유상승계 취득인데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무슨 취득했다며 여러분? 원시 취득했다. 그때는 언제다 여러분? 공사준공 인가일. 근데 그 전에 사용 승낙이라 허가를 받았다는 조건 제시가 되면 역시 우리는 주저없이 어떤 날? 빠른 날 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일 때는 지목 변경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두 개 나왔네?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빠른 날에 뭘로 가면 되는가? 사용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짧은 시간 내에 복습해봤는데 복습이 아니라 참신하고 새롭고 신선하죠. 언제 했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책에 가면 표시는 다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세법의 매직쇼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책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물에 신축이 있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법을 제시가 될 테니까 제시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과세 표준 갑시다. 아유.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취득시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데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뭐 해보자? 취득세 계산하자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 근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여러분? 책을 보세요. 뭐를 한다, 여러분?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입니까? 행위세니까 항상 어느 시점?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만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칙,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예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가 있죠. 그러면 적용할 게 세 가지야. 그러면 이때 적용 순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가? 이거죠, 이거. 특이잖아, 특.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뭐가?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 아니야. 그 특이 나오면 얘가 먼저야. 1등 2에 뭐가 있는가? 특등. 아니 어렸을 때 웅변대 한번 안 나가봤어? 이연사 하면서 막 그러면 1등 그래갖고 와 받았어요. 내가 1등이구나 그랬더니 부른 다음에 1등이 두세 놈이 돼. 좀 이따 뭘 또 불러? 특등 부르잖아, 여러분. 원칙, 예외, 특례. 그럼 어떤 게 우선 적용되는가? 특례. 그때 이 특례는 딱 법에 열거돼 있죠. 특례를 적용하는 거는 지방세법에 열거됐다. 어떻게 배우겠죠, 우리 이거? 국지외수 공판장. 요거는 우리 취득식에서 봤던 거죠. 이거와 함께 하나 더 있죠. 뭐이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기에 따른 뭐가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증. 그러면 요 국지외수 공판장과 공인중개사법인가 요즘? 법률 명칭이 어디 됐죠? 공인중개사법인가? 예전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나눠졌죠? 그냥 중개사, 뭐라고 그래, 법률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눠져 있죠? 안 나눠졌나, 아직? 나눠졌는데? 아직 논에는 안 왔나 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뭐에 한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여기 뭐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뭐다, 여러분?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국지가 뭐예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와 밑줄 쳐져 있나요? 네. 예,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어요? 과세권자. 왜 나왔다 여기서 과세권자는? 도자다 수자다 여기서 과세권자는? 여기서 과세권자는 도자야, 도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누가 취득한가?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했죠. 그러면 그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권자가 팔고 과세권자가 신고받으니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취득. 적혀있나요? 수입 면장. 안 적혀있으면 적으세요.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뭘 작성합니까, 여러분? 수입 면장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 수입 면장에 근거하여 뭐가 부과되죠? 관세. 관세. 이때 관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수입 면장입니다. 그러면 이 수입 면장을 통해서 얼마의 수입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동산에만 적용하는 거지.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취득했을 때 얘기고 부동산은 어떻게 수입해와? 부동산 수입해 올 수 있으면 좋죠. 학계에서 그 유명한 뭐 부동성, 고정성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외수는 외구로부터 뭐다? 수입에 한 취득이다. 그래서 수입명장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죠? 공매나 경매 적혀 있습니까? 경락조서 등. 안 적혀 있으면 적으세요. 뭐? 경락조서. 경락이 되면은 법원은 뭘 작성해? 경락조서 작성하잖아. 그러면 이 법원이 작성한 경락조서에서 얼마의 경락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판장할 때 판은 바로 뭐죠 여러분?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죠. 장은 법인장부죠. 법인장부.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단 주의할 게 있다. 판결문이라도 화해, 복이 있나, 자백간주 이 네 가지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법인 장부할 때 법인. 이 법인은 매수자는 물론이지만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도자, 수자, 당사자 간에 누가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 법인이 개입됐고 그 개입된 법인의 뭐에 의해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매도자가 개인이고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고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장부 때 이 법인은 매수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시험에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취득한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뭐를? 아파트를 뭘 받았다? 분양을 받았다. 누가? 개인이. 그러면 취득자는 누가 여기서 지금? 개인이죠. 그런데 도자가 누구야? 법인이죠. 그러면 이때 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확인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해당 특례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다는 얘기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매도자도 법인이면 상관없다는 얘기야. 하여튼 거래 상대방 도자나 수자 중에 누가 개입되고 법인이 개입되고 그 개입된 법인의 장부 등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도자도 개인, 수자도 개인. 이거는 특례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개입이 안 됐으니까? 법인이 개입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매수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도자도 법인이면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 게 주택건설법인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면 수자가 개인이지만 상대방이 누구고? 법인이고 이 법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종류별로 분양 가격이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가 분양을 받든지 가격은 똑같죠. 맞나요? 네,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자, 조금 더 들어갑시다. 단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슨 취득이거나 무상취득이거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무슨 거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일 때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놓치면 안 되죠.
책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무상 취득했거나 부당해서한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래일 때는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개인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죠? 그러면 국지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받았다면? 무상불화 받았다면 이때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더라도 무슨 취득이니까? 무상이니까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제로잖아. 제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무상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얼마라는 얘기야? 제로. 그러면 과표를 제로로 하게 되면 아무리 세울 때라도 산출세액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더라도 무슨 취득이면? 무상이면 제외라.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무슨 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단 기분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뭔가 세법상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면 결론 올라가라.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이게 아니다.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이제? 원칙으로 가라.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면 순서가 있죠. 뭐부터 해야 돼? 민, 계, 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개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리고 시간이 나면 세법. 요렇게만 해봐라. 근데 일단 여러분 5월 말까지는 여러분은 1차에 올인해야 됩니다. 1차를 중점적으로 3분의 2 이상은 1차에다 여러분 시간을 배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어느 정도 1차가 올라와야 여러분 동차 가는 거야. 5월 말까지도 1차가 어느 정도 안 올라오면 이제 아유. 응? 3년 된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1차에다가 올인하셔야 돼요. 3분의 2 이상,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민법 개론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셔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특단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특단의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분명히 민법 쭉 총론부터 강론까지 다 끝났어. 학개론도 총론부터 부동산 총론부터 저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어. 근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님. 그런 분들이 많죠. 진도는 나가는데 남아있는 건 없어. 항상 선생만 가. 그럴 때는 그렇게 기본 정리하고도 안 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특단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 돼, 그러면. 왜냐면은 공부가 된 상태에서 특단의 방법을 써야지 아예 지금부터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뭘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특단 그러면, 씨. 조금만 힌트 주면은 1차를 작년에 한 번 더 공부하셨다. 올해 처음이라 한 번 작년에 공부해보면 경험이 있다. 근데 전체를 빨리 잡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차별 기출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뭐를 풀어보라고요?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진도별이 아니라 회차별로 갑니다. 회차별. 진도별하고 회차별하고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형태로 공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뺑뺑이 돌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왔다 국세 나가면 지방세 까먹고 지방세 나가면 국세 까먹고 지방세 나가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거를 내가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돼, 이거. 한번 공부를 해갖고 내가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오면 이 특정한 내용이 기본서에 어디 있다는 걸 찾으실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저당권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저당권 물건이 있고 물건에서 법정담보 물건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쪽을 가서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한 문제 볼 때마다 뭐 해야 돼? 책 찾다가 끝나. 그럼 회차별이 왜 좋냐면은 얘는 전 범위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전 범위를 동시에 건든다. 주의할 거는 기출문제를 풀고 답을 해서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다?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 저당권이 나온 지문이 나와 있는 그 섹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밑줄을 치십시오. 15회 때 기출문제 살짝 표시하세요. 그래서 회차별로 하면 여러분 한 해 푸는데 40문제 푸는데 아마 하루 걸릴 겁니다. 하루 걸립니다. 이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답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나온 섹터를 보라는 얘기야. 섹터를. 그러면 이거 하나 보면은 하루 보면 잡으면 돼요. 최소 제가 볼 때는 5시간, 6시간 이상 걸립니다. 40문제 한번 쭉 정리하면. 그러면 민법 하나, 학개론 하나, 민법 하나, 학개론 하나. 그러면 여러분 25회 풀면은 총 50일 걸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서를 50번 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밑줄 치다 보면은 자꾸 치는데 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줄 표시해 놓은 데다가 보면 아, 딱 보는 순간 얘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딱 한 번 나와서 2번 나와서 25번 보는 과정에서 2-3번밖에 안 나왔어. 아, 얘는 나와도 거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중요성이 없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감을 잡고 회차별로 한번 정리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해갖고 1차 떨어진 학생들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룹을 만들어갖고 지도할 때. 그래서 이 기본서를 최소한 2-3번은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을 가서 찾아갈 수 있지. 기본서 2-3번도 안 봐놓고 책을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면 찾다가 시간 끝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모의고사를 보셔갖고 책 찾다 보면 시간 다 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보기는 봤는데 이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극단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차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옥만 얘기했네. 그래서 1차가 잘 정리 안 되는 분, 그런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 거부터 해갖고. 그러면 한 5회 정도 풀면은 여러분 보던 걸 자꾸 보고 보던 걸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확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진도별로 나가는 부족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최소 5월달이 지나가야 효과가 있어요. 왜? 5월달까지 계속 진도별로 기본서를 보면서 정리했던 거를 그걸 한 번 전체도 다 본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여러분은 최소한 몇 번을 볼 수 있어? 25번을 볼 수 있어요. 기본서를. 이 사람들 눈이 이상하네. 저 자식 또 사기치고 있네. 뭘 사기쳐? 진짜 여러분. 마지막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그래서 내가 학개론이나 민법을 자꾸 하는데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분들 있죠. 있어. 대부분 다 그래. 그런 분들이 한 번 정도는 해보십시오. 그러면 최소 10회만 해보시면은 역으로 가갖고 25회부터 역으로 가면은 최근 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은 상당히 반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다 보면 출전에 이런 지문을 시험에 내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 공부는 제가 아무리 이거 공부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닌데요.
갑시다. 자, 그래서 특례가 아니면 이제 원칙 어디로 가라? 원칙. 그럼 이때는 원칙 뭐죠, 여러분? 취득자가 뭐 한 가액이죠? 신고한 가액이죠. 얘나 다 누가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 취득자가 결정한 겁니다. 거래가액입니다, 거래가액.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꼭 외우셔야죠. 첫째, 뭐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또는 뭐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예외 가표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죠. 결론 낼게요,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첫째, 사실상 취득가격. 둘째, 신고한 가액. 셋째, 시가 표준액.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첫째, 뭐를 가지고 판단하라? 취득의 유형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래서 취득의 유형이 뭐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면 올라가는 거고, 사실상 취득 가격. 이게 아니면 올라가라. 신고한 가액이라. 이 신고한 가액을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죠? 개인 간의 매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개인 간의 매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무신고. 어떤 분이 질문 왔는데, 무신고하고 신고를 안 한 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뭘 어떻게 달라? 똑같은 놈이지. 신고 자체를 안 했다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게냐? 무신고. 그런 거죠. 이거하고 이거 따로 구분하는 분이 계시네. 자, 제 잘못이죠. 자,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또는 뭐는 했는데, 여러분?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적으면 뭘 과표하라, 여러분? 시가표준액을 과표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뭐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우리는? 첫째, 시가표준액은 뭐를 과세할 때만?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온다. 어디서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된다. 국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국세에서 얘와 대응되는 게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준시가다 그랬죠. 기준시가. 그런데 이 시가표준액은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정해놓은 가액이 아니라 얘는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 평가한 가액이다.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고요? 평가액. 영어로 말하면 value. 학교에서 배우셨죠? 가격, 가치 배우셨잖아. 그럼 요거는 가격이야, 가치야? 가치. 얘는 가격. 우리 자식 공인중개사 하면서 영어하는 선생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엄청난 영어 써. 요거는 가격이야, 가격. 요거는 뭐야? 가치. 과세권자가 요 정도는 나갈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액이다는 얘기,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이거죠. 얘와 얘의 차이점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구분했으니까 분명히 얘와 얘와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항상 구분할 때는 뭐가 있고 차이점이 있고 묶을 때는 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공통점. 찢어져! 그러면 찢어질 때는 찢어진 애들 간에 뭐가 있고 차이점이 있고, 묶어! 그러면 걔들 간에 뭐가 있어?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 그 얘기야.
결론을 말하면 얘는 과세권자가 믿어줘 안 믿어줘? 믿어줘. 왜? 확인됐으니까. 근데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도자와 수자 간에 짜갖고 이 가격을 어떻게 낮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적지 않은 분들이 도자와 수자가 합의받고 여러분한테 뭐 써달라고 그래? 다운 계약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다운 신고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세관청은 액면가에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집에 아저씨가 믿어 안 믿어? 확신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전화도 온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 학생 오셨나요? 아, 예. 몇 시에 왔나요? 오늘 몇 시에 학원 수업 끝났어요? 자,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결론.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런데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차이점은.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결론. 납세무자가 뭐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이 평가한 뭐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관청은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표가 뭐가 되는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은 설사 이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출제에 시험 내면 여기서 거의 10중 8구 물어봅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얘와 얘의 차이점입니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를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충 정리할 게 바로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분 93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주택법상 뭐죠,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정리할겠죠.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일 때는 그 공인중개사하고 하여금 무슨 신고나? 주택거래 신고나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근데 요거는 어디서 규정이 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주택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중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아, 중개법이 아니라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하나 먼저 나눠져. 갑시다. 몰라. 그러면 얘와 얘는 차이점이 뭔지를 아냐? 우리 세법상 입장에서는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신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개입된 부동산의 매매할 때는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다 신고 의무를 누구한테 부과하고 있어? 공인중개사한테 부과하고 있잖아. 다만 얘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얘는 60일 이내.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소재지 관할. 맞죠? 주소지야 소재지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맞아요? 뭘 신고하라고?
간첩 신고야? 뭘 신고하라고?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하라고. 실질거래가액을.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는 이놈이야 이놈이야? 얘가 우선이죠. 주택거래 신고가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제외 대상에 뭘 포함해서 주택거래 신고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거래 신고 지정 지역에서 개인 간의 아파트 등의 매매가 있게 되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는가 주택거래 신고로 가는가? 주택거래 신고죠. 근데 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얘죠. 그래서 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 대상 얘가 다 사항에 들어갔죠. 주택거래 신고 대상일 때는 제외한다. 왜? 얘는 얘를 따라가라는 얘기죠. 다만 오늘 현재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해제가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결론 다 무슨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세법상은 얘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얘는 뭐예요? 검증제도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내용을 뭐한다? 검증하죠. 얘는요, 검증이 없습니다. 그냥 검인계약서로서의 기능밖에 없죠. 신고만 받아줄 뿐이지 거의 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누구의 검증을 받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라? 신고한가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책을 보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를 뭐로 본다? 신고한가를 본다. 그럼 이제 또 질문하여.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동강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나가니까. 자, 얘가 주택거래 신고 지정 지역에서 주택거래 신고 지정 지역 내의 개인 간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매매 거래가액을 어떻게 하라고? 신고하라고.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라고. 뭐를 신고하는가? 실가. 그럼 요때 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 신고한 가액을 우리는 얘는 별도로 검증제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요 신고가액을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에 사실상 취득가 이 셋 중에서 어떤 걸로 보라는 얘기야? 이걸로 보라고. 이걸로.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죠.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보다 그 신고는 뭐고 이 신고는 뭐냐고 물어봐. 이 신고는 주택거래 신고고 요거는 취득세 신고고. 구분되십니까? 거기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때 앞에 나온 신고는 뭐고 주택거래 신고가액을 말하는 거고 요 가액을 우리 취득세 과표는 뭐로 본다? 신고한 가액. 요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시가표액이나 사실상 취득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 시가표액으로 보겠다. 요 신고한 가액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주택거래 신고를 했는데 이 주택거래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표준보다 적으면 주택거래 신고로서 한 신고가액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시가표준가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신고한 가액은 이게 뭐보다 작아도 시가표준보다 작아도 이거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이게 차이점이죠. 정리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시가표준액 좀 확인합시다. 시가표준액은 뭐로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방세. 근데 이거는 취득자라는 납세의무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고? 평가한 가액. 자, 요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아니네요. 98쪽이네요. 죄송합니다. 98쪽. 과세 물건별로 시가표준액을 구체적으로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과세 물건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시가표준액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뭐죠? 건축물이죠. 이 세 가지의 시가표준액은 뭘 할 거냐? 이건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의 시가표준액이 뭐냐라는 걸 알아두신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액을 어떻게 한다? 공시한다. 그래서 이때 나온 가액을 우리 뭐라고 그래? 공시된 가액 그러는 거죠. 놓치면 안 됩니다. 토지와 주택은 매년 국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며칠자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자 기준에서 가액을 뭐하여? 조사해서 뭐하라? 공시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죠. 그래서 결론, 토지와 뭐에 대해서는 주택은 정부가 가액을 어떻게 한다? 공시하는 거죠. 이때 이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뭐가 나오는가?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개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학개론. 그래서 학개론에서 이 공시된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학개론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개별 공시지가 나왔다. 주택에 대해서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가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방세를 과세할 때 뭘로 삼겠다는 얘기야? 시가표준액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정부가 이거를 공시하는 이유는 이 가액을 기본으로 해서 과세도 하고 보상도 하고 감정평가의 기초가액으로 제시하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어차피 토지와 주택에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뭐라는 거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하실 때 뭐 하는 거고? 시가표준하는 거고. 주택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바로 지방세가 하실 때 뭘로 삼으라는 얘기야? 시가표준이라는 얘기죠. 다만 얘는 며칠자로 나오고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되는 거죠? 최소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5월 31일. 얘는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4월 30일 현재 결정 공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전에 다 나와야 되죠? 금년도 공시가액은 6월 1일 전에 다 나와야 돼요. 왜? 6월 1일이 어떤 날인데? 그렇죠. 보유세 과세 기준이죠. 보유세 과세는 6월 1일 현재 올해 가액이 다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고요? 학교에서 배우시는 거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1제곱미터다. 학교에서 여기까지 안 들어갔나? 1제곱미터당 나온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뭘 들었겠어? 왜? 1제곱. 그러니까 내 토지의 뭐를 구하려면 시가표준을 구하려면 요 개별 공시지가에다 뭘 곱해야 되는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야 내 전체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죠. 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특징이 뭐예요?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고요? 일괄고시가격이죠. 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얘는 공시를 할 때 건물, 토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친다고. 통. 무슨 가격이라고 여러분? 일괄9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가격이라는 얘기야.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진다니까. 여러분 집에 요즘 뭐 붙어 있겠네. 오다 가다 보면 플랜카드 걸려 있지 않나요?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 열람이 이의제기하는 플랜카드 아직 안 걸렸나 여기는? 네. 아직 안 걸렸나 보네 노원구는. 예? 걸려 있죠? 분명히 보신 분 계십니다. 있어 이맘때 나와야 돼. 너는 찢어라. 나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별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5억 원으로. 얘는 뭘로 나오는데? 얘는 무슨 가격 나온다고? 전체 가격이라고. 그러면 5억 원 나왔다는 것은 이 5억 원은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액이라고. 토지까지 포함된 가액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 5억 원은 공시가 됐어. 아파트는 공동주택가 얼마로 공시됐다고요? 5억 원. 그러면 이 5억 원은 내 아파트 뭐는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권까지 포함된 거다고. 그래서 무슨 가로 나온다? 일가. 한마디로 무슨 가격이야? 전체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과세한다? 일괄 과세한다 그랬죠. 주택가, 토지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재산세 때릴 때는 무슨 과세한다? 일괄 과세.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하나.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지. 얘 때문에. 왜?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나눠지니까 안 나눠질까? 안 나눠지니까 얘를 기본으로 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결론.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 산출세액은 하나.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그 안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뭐다? 공시할 때 이거를 뭐해서? 퉁으로 쳐서 공시하기 때문에. 퉁이란 말이 맞나? 전체가를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등은 아직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산정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산정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어디 나왔냐면 99쪽 양가로 2번 주택 외 건축물 등의 시가 표준액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시가 표준액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기 소득세법 99조 제1항 1호 나목에 따라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기준가에다 다음 이상을 적용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때에 98쪽을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98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 외 건축물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결론 누가 결정하라? 지방자치단체장. 구체적으로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법에서 정하는 방법. 그 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하냐?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정 고시하는 뭐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종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별 곱하기 경관 연수별 잔존 가치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건축물 면적을 곱한 다음에 다시 그 건축물에 대한 뭐를 가감산율을 곱해서 나와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있고 없고 여러분 외울 필요 없는가? 여러분은 어디만 보면 되는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한다.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가 표준액이 지방세 과세할 때 근거가 되는 가액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